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 국어의 장희윤입니다. 오늘은 고전 시가의 갈래와 흐름 2강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현대시의 어떤 이해에 대해서 개념 알기를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1강 하시면서 선생님 이런 거 좀 이해 안 돼요, 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도 답변해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재에 설명이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읽어보시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면 선생님 강의도 한번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공부는 기본적으로요, 복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시에서 운율을 보실 때 반복을 많이 하면 리듬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요,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 여러 번 좀 자주 보시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이게 이 얘기였구나 라고 어느 순간 좀 아하 하고 와닿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뭐 교육학에서는 아하 통찰학습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자주 보셔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숙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현대시 쪽이 아니고요, 고전 시가의 갈래와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현대시와 고전 시를 통합해 놓으면서 사실 좀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고전 시가의 어떤 흐름, 역사적인 문학사적인 흐름을 좀 놓칠까봐 걱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선생님 오늘 강좌를 좀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그림 그리면서, 오늘 그림 그리는 시간이에요. 이 강은 그림 그리면서 우리 고전 시가가 이런 형태로 발전이 돼서 현대까지 왔구나 라고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1. 고대 가요입니다. 자, 고대 가요는 개념을 읽어보면 상고시대부터 향찰 표기의 향가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시가다 라고 해서 상고시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고시대라고 한다면 원시 부족 시대부터 그 삼국시대 있죠? 그 신라, 이제 고구려, 백제 요 시대 전까지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상고시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뭐 상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 옛날이라 하면 원시 부족부터 해서 이제 뭐 단군, 그렇죠? 단군 왕검이 살았던 어떤 고조선 시대, 여기서부터 쭉 얘기해서 어쨌든 이 통일신라의 어떤 향가가 나오기 이 이전 시대에 여기 부분을 거의 다 뭐라고 한다? 우리가 고대 가요다. 자, 롱롱 타임어고, 자, 상고시대부터 고대 가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서정,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정, 감정을 노래하는 시 형태로 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집단적이고 서사적인 형태라는 거죠. 집단 동그라미, 서사 동그라미. 그러니까 옛날부터는 이 처음의 형태는 집단의 무가였어요. 집단의 무가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가 뭐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어떤 그 청년식 행사 이런 거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와 우가 막 이러면서 막 돌면서 뭐 춤을 추면서 어떤 의식에 맞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걸 많이 볼 텐데, 그런 형태로 출발을 하다가 점점점 집단이 아니라 개인, 어떤 그 무가 형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서정의 노래로 바뀌었다는 거죠. 개인의 감정을 좀 노래하는 형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어때요? 훨씬 더 문학성이 있는 형태죠. 그래서 특징 보면 초기에는 의식료, 노동요였었다가 다음부터 이제 개인적, 서정적인 시가가 주로 창작이 되더라 라는 거였고요. 이때 문자는 없죠. 문자가 없다가 한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때 저장은, 그 기록은 한자로 기록됐다. 그래서 한역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이게 얘네 그 고대가요 같은 경우는 혼자 독자적으로 정리하는 그 저장되고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화,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전해진다는 거죠. 그쵸?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절한다. 설화 앞에 배경설화 이런 부분을 쓰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설화라는 건 서사죠. 그러니까 이 서정갈래 시가
시 혼자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왜 이 실현 이런 시가 나왔게라는 이야기가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서사 양식과 서정 양식의 미분화 서로 나눠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시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품이 뭐가 있냐면 요쪽 집단무가 대표적인 거 뭡니까? 주술료 등이 있어요. 주술료 등에서 이제 개인 서정 쪽으로 바뀌었는데 또 개인적 서정 시에 대표적으로 뭐 공무도화가 개인 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 주술료의 대표적인 거는 구지가 같은 거고요. 개인 서정가는 공무도화가 황조가 같은 작품입니다. 자, 구지가는 이거예요. 옛날에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거부가 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다오 이런 거 하셨을 텐데 구지가는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놓아라. 이때 머리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를 내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굽어서 먹으리. 이런 걸 하늘에 대고 구간이라는 9명의 사람들이 불러서 우두머리가 탄생이 됐다. 그렇죠? 이런 그 어떤 건국신화하고 맞물린 게 이제 구지가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술료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면 뭡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비나이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게 해주소서 이렇게 강하게 빌어요. 어떤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비는 거 이런 것들 주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구지가 혹은 뭐 구지가 계열의 어떤 해가가 이제 주술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적으로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그런 영화도 있는데 바로 이게 공무도화가죠.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님이 물에 빠져서 그 슬픔을 노래한 그런 것도 있고요. 황조가 자, 내가 살아가는 님이 나를 떠났는데 님이 나를 떠나서 너무 슬퍼하다가 나뭇가지에 있는 황조 꾀꼬리를 봤더니 꾀꼬리는 암수서로가 정답더라. 그러면 내가 그 꾀꼬리를 보는 심정은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쵸? 나는 혼자인데. 그래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신라가 됐을 때 우리 문화가 꽃을 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나왔던 이제 그 문학 작품이 바로 향가입니다. 자, 향가라는 건 향찰로 쓰여진 노래라는 거죠. 표기수단이 뭐였다고요? 향찰. 자, 볼게요. 향가의 개념. 삼국통일부터 고려 중기까지의 문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통일신라의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려 중기까지는 쓸 수 있었죠. 쓸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통일신라의 노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형태가 굳어진 정형시다. 그쵸? 정형화된 서정시다. 요거 중요하고요. 향가의 가사와 표기 형식은 신라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주로 승려나 화랑 등이 창작했다. 그래서 서민이 아니라 귀족층이 주로 창작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집권층, 귀족층이 바로 승려나 화랑, 또 육두품 귀족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노래했던 건 뭐냐면 불교적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연친화, 뭐 현실의 고뇌,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걸 노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향가라고 함은 향찰로 표기된 노래. 그럼 향찰이 뭔데? 향찰은 우리가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한자가 들어왔죠.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차자 표현이라는 거야. 차자, 빌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표기한 차자 표현으로서 그럼 우리는 이 향가를 향찰로 표기를 했는데 작품은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형식은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는 거죠. 사구체 향가, 팔구체 향가, 십구체 향가.
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4구체, 8구체는 왜 그 다음에 12구체가 아닌가요? 선생님은 모르죠. 선생님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걸 보고 후세 학자들이, 4줄짜리 문학은 4구체, 8줄짜리 문학은 8구체, 10줄짜리는 19체 이렇게 얘기했지, 실제로 문헌으로 12줄의 어떤 그 향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4구체는 뭐냐면 주로 민요나 동요, 무가가 문자로 정착이 된 형태라서 민요 같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서동요 같은 거죠. 서동요는 백제무왕에 대한 얘기인데, 백제무왕이 어렸을 때 말을 파는 아이였대요. 근데 이제 그 신라의 셋째 공주인 선화공주가 너무 좋아서 그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낸 거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말을 파는 서동, 막둥방을 안고 간대요. 안고 간대요. 이걸 말을 나눠주면서 애들한테 부르게 하고, 그 스캔들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 소문이 왕에게, 아버지죠. 선화공주의 왕인 진평왕에게 들어가서 진평왕이 선화공주를 내쫓기고, 결국에는 그 내쫓긴 선화공주가 그 노래를 만들게 했던 서동과 다시 만나게 돼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요게 지금 뭐 그렇게 문학성이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백성과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렀다는 면에선 민요라고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이걸 주로 불렀다라는 면에서는 동요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언을 했다라는 면에서는 참요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형태의 8구체와 이제 4구체가 좀 2배 형식으로 된 8구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9체,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지금 19체는요, 별표를 쳐두세요. 지금 향가 중에서도요,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건 19체입니다. 4구체는 주로 민요 스타일이었고요. 8구체는 한 2개밖에 안 나타나는데, 어쨌든 얘의 2배 형식이겠다라는 거 좀 추정이 가능한데, 이건 19체는 뭐냐? 19체는 가장 문학성이 높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서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후대에 또 다른 문학 장르가, 문학의 어떤 종류가 나올 때 얘가 기여를 한 게 있어요. 뭘 기여를 하냐면 얘가 형식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3단 구성이에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나누면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보통 한 4줄, 2줄 이렇게 나누면 4, 4, 2, 3단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2줄 묶은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낙구 혹은 결구라고 하는데, 이 낙구에 항상 어집어 이런 그 마음을 모아서 터트리는 감탄사가 있어요. 요게 나중에 그 또 다른 장르에 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낙구의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이 된다. 예를 하나 적어 놓을까요? 어집어 이런 거. 선생님, 어집어도 감탄사예요? 감탄사입니다. 뒤에 보시게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시조의 종장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되는 것과 흡사하여 시조의 기원을 보기도 한다. 벌써 답 나왔네요. 나중에 얘가 뭘로 이어질 거다? 시조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4 플러스 4 플러스 2 구조다. 그래서 가로 열고 3단 구성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조의 특징, 19체 향가의 특징은, 시조라네요. 19체 향가의 특징은 첫 번째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낙구,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성이 뛰어난 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예에 보면 제망매가 동그라미 칠게요. 제망매가와 창기파랑가 정도는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제망매가는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일신라를 지나서 오게 되는 나라가 뭡니까? 고려인데, 고려를 조금 여기 옆으로 쓰겠습니다. 이 고려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 고려에는요, 가요가 있습니다. 그 향가가 주로 불교 어떤 승려층이나 화랑 혹은 육두품 귀족 이런 좀 고급진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다면, 고려는 평민들이 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평민들이 아주 부르던 지금의 약간 유행가 같은 그런 민요적인 시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은 언제 되냐면, 고려시대는 문자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창제된 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문자가 생긴 건 조선에 이르러서죠. 그래서 고려 가요는 고려시대 막 불리다가 언제 기록이 됐다? 조선에 이르러서 기록이 됐다. 조선 때 기록이 됐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볼게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국문으로 기록이 됐다. 자, 그래서 훈민정음이 나오고 나서 그 훈민정음 창제가 언제입니까? 조선 초죠. 1443, 그쵸? 1443년에 이제 창제되고 국문으로 기록이 되고요. 고려 가요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 불렀던 노래, 통일신라 때 불렀던 노래는 향가,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는 고려 가요, 혹은 좀 약간 속된 노래라고 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소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몇 분 후? 3분 후. 자, 고려 가요의 특징은요. 요거만 기억해. 이렇게 얘기해요. 3분 후. 자, 3은 뭐냐면요. 앞서서 1강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반복할 때 걸음걸이마다 이렇게 끊는 거 있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한 걸음. 이게 음보인데요. 고려 가요는 주로 3음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연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대시처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절체 혹은 분연체. 분연체로 해볼까요? 분연체. 그 다음에 얄리 얄리 얄랑샹 얄라리 얄람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리듬을 좀 유쾌하게 바꿔주는 후렴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선생님이 앞글자를 따서 3분 후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형식은 주로 3, 3, 2,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식으로 3음보의 율격이 많이 나타나고요. 대체로 분절체, 여기 또 분절체라고 써있네요. 분연체도 상관없습니다.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게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사무국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80% 이상이 3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로 지금요, 유행하는 가사 보면 대부분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 얘기죠. 이때 딱 그랬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등의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남, 여, 상, 열, 지사라고 합니다. 남녀 간에 서로 희롱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쵸? 그래서 사실 고려시대는 좀 자유롭고 약간 음탕하기도 하고 좀 활발하고 풍요적이고 이런 시대인데 조선에 와서 이걸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불렀던 노래들 중에서 조선에서 굉장히 많이 다듬으면서 많이 잘려나갔어요. 그럼 선생님 그 고려시대 때 불렀던 더 많은 음탕한 노래들이 있나요? 있을 것으로 보지만 우리는 지금 전해져 내려오지 않죠. 조선에 와서 많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작품 볼게요. 작품은 상모가, 상저가, 사모곡, 상저가, 가시리, 서경별곡, 동동, 정석가, 청성별곡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뒤에 선생님 막 사모곡이나 가시리, 그 다음에 정석가 등을 좀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체가입니다. 자, 지금 그 고려시대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들이 이제 고려 가요인데 이 고려 가요가 주된 노래이긴 하지만 이제 고려 후기쯤 돼서부터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이 고려 가요랑 조금 대비되는 것이 바로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가요랑 상당히 비슷한데 이 경기체가를 창작했던 사람이 평민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개념 보면 고려 고종 때 발생하여 조선 초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 그 선생님도요 밑에 막 한문 이렇게 해설 그거 없으면 잘 보기 힘들고요. 문학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사실 잘난 척하는 노래예요. 그렇게 써도 되나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잘난 척하는 노래라서 선생님 기출문제 봐도 여러분한테 경기체가를 대놓고 묻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수능에서도요 경기체가를 아주 옛날에만 좀 물어보고 요즘 거의 물어보지 않는 추세거든요. 자, 그래서 사대부들의 교술시가다. 자, 교술이란 건 뭐냐면
교술시가의 대표적인 게 나의 얘기, 작가가 내가 돼서 그 나의 얘기를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교술인데, 교술이란 건 뭐냐면 내가 내 얘기, 작가가 나가 돼서 이제 문학 작품에서 얘기를 풀어나가면 그걸 장르를 교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수필 같은 장르죠. 그런데 이 경기체가는 누가 썼냐면 평민이 아니라 사대부들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대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풍류, 그다음에 난 역시 글을 잘 써, 뭐 이런 어떤 과시,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기체가가 이름이 경기체가냐면 고려가요랑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3, 3, 2, 세 개로 나눠져 있고 뭐 분절체도 되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이 후렴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위 경기 어떠한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 어떠한 있고가 있어요. 자, 그래서 특징 보시면 세 번째 위 경기 어떠한 있고란 후렴구가 있다. 요것 때문에 이름이 경기체가라고 붙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림별곡, 죽계별곡 등의 어떤 작품이 있는데 고려가요가 평민들 위주로 불렸다면 사대부 중에서는 경기체가라는 어떤 좀 풍류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과시했구나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림별곡 정도는 찾아보셔도 좋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얘는 귀족 문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려가요와 어떤 경기체가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시면 3분 후 3분 후는 거의 공통적이지만 고려가요가 평민 문학이었다면 경기체가가 귀족 문학이고 어떤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진사대부입니다. 얘네들의 어떤 향락, 그다음에 뭐 풍류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죠. 이제 조선에 들으러서 이제 나온 게 악장인데요. 사실 지금 되게 중요한 거가 이제 시조와 가사인데 선생님이 시조와 가사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조금 점핑을 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 악장은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세워짐에 대해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노래입니다. 왜냐면 왕이 행차하게 되면 왕의 행차에 쓸 노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 이제 고려를 지나서 조선이 딱 건국됐을 때 필요한 노래가 악장이었는데 개념 볼게요. 왕의 행차나 종묘 제양 등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하던 음악이다. 그런데 이런 목적 문학이요. 어떤 감정을 노래하는 문학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문학 작품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특징 같은 경우 보면 조선 초기에 발생해서 세종 때 성행하다가 성종 이후에 소멸되고 이것도 일종의 귀족 문학이다. 그러면 여기는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조선 건국을 잘했다. 정당성. 그다음에 하늘에서 조선 건국을 이제 허락했다라는 어떤 뭐 당위성, 천명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후대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왕 쪽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평민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는 향유층이 3번 볼게요. 서민들과 율이 떨어져 있어서 국민문학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게 짧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용비어 청가 같은 경우죠. 용비어 청가는 이런 거죠. 용은 보통 뭐의 상징이에요? 왕. 그렇죠? 왕이 하늘에 지금 오른 그런 얘기인데 이성계가 고려시대 위화도 회군 장수로서 위화도에서 군을 돌려서 고려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를 왕을 시킨 거야. 고려가 멸망하고 있을 때 네가 왕이 돼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해라. 이렇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내 선조, 내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한 6대 손 할아버지까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야 라면서 그분들의 업적을 얘기하고 앞으로 중국에 있었던 일과 자기네 어떤 기이한 일들을 막 비교하면서 자기네 이씨 집안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런 게 이제 용비어 청가인데요. 조선 초에 이제 잠깐 나오게 되고 사실 사라지죠. 그래서 경기체가나 악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용비어 청가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여름이 열매가 많으니. 그쵸? 그래서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화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태까지는 에피타이저. 자, 시조와 가사입니다. 자, 시조와 가사. 지금 보면 선생님이 중요한 이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잠깐 스킵한 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고려와 조선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경기체가 확장을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무신난입니다. 이 고려는 귀족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문벌 귀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학문하는 귀족들의 세력이 셌고 그 다음에 그 칼을 들고 다닌 무신이 굉장히 억압을 받았고 천대를 받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무신들이 억압받았던 게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걔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려 시대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쇠락해지게 되는데 이 무신난을 일으킨 시점에서 문벌 귀족 대신에 등장했던 또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까 사대부죠. 이 사람들을 새로운 사대부라고 해서 신진 사대부라고 하는데 마치 역사 시간 같네요. 이 신진 사대부들이 나중에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앞서 봤더니 고려의 노래들은 너무 음탕해. 그쵸? 그리고 서민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 좀 부를 수가 없어. 우린 좀 달라. 우린 약간 고상한 노래로 가고 싶어. 라는 거죠. 그래서 신진 사대부 중에 이제 좀 퇴폐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뭐 경기체가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좀 새롭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 없을까? 라는 어떤 그런 그 향유층의 욕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문학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시조와 가사입니다. 이게 조선 초 후기까지 이어지는 이 대표적인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졸 검정고시 이제 보고 나고 수능도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시조와 가사가 거의 문학의 한 90 고전 시의 9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와 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조는 짧은 노래, 세 줄짜리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가라고 하고요. 장가는 긴 노래라고 해서 그 가사는 긴 노래라고 해서 장가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 요렇게 세 줄로 나오고 종장에 보통 감탄사나 세 글자 고정이 많이 되는데 이 고려 후기에 나왔던 이 시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 향가에서 19채 향가가 3단 구성 세 줄로 되어 있었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고 낙구에 감탄사가 있었다. 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향가, 19채 향가는 시조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조와 가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조를 좀 볼게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정형시라는 거죠. 개념. 고려 중기에 발생하여 고려 완렵에 완성된 정형시 동그라미 치세요. 형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장, 중장, 종장 이 세 줄을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창작이 되어 있다. 자, 특징 볼게요. 고려 후기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신진 사대부들이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서 기존의 문학 양식인 경기체가 망한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인 이념을 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3장, 6구, 3장을 다시 이렇게 반 정도 쪼개면 6가지 억구로 나눠지고 45자 넘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 정도 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고려 가요가 3분후 3음보였다면 얘는 보통은 4음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 3음절로 고정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번에다가 정형시라고 적어 놓을게요. 시조는 정형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대의 시는 뭐라고 합니까? 현대의 시는 자유시예요. 자유시는요, 형태 고정이 없어요. 근데 얘는요, 반드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야 되고, 이 첫 글자는 세 글자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쵸?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썼게? 라고 보면, 임금부터 양반, 부녀자, 기녀, 다양한 사람이 쓸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도 다양해요. 늙음에 대한 탄식, 탄로가, 그 다음에 나라를 걱정하는 거, 우국충정,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노는 거, 강호환정,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사랑, 다양한 걸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평시조, 평범한 시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어서 쓰는 시즌이죠. 시즌 1, 2, 연시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약간 엇갈린 시조, 어시조가 있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동그라미. 뒤에서도 많이 보겠는데요. 이게 쭉 나오다 보니까 시조는 사실 처음에는 양반들 위주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을 지나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임진왜란이 벌어지죠. 이 임진왜란이 벌어지면서 조선 사회가 굉장히 신분제가 동요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평민들도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니 왜 얘네만 시조 불러? 우리도 좀 부르자 라고 하면서 이제 평민들이 시조를 막 부르기 시작해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평민들이 주로 많이 불렀던 시조들이 이제 사설시조인 거죠. 그냥 이때 시조들은 보통 평시조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 후기 평민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들은 사설시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작자 미상이에요. 그걸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왜냐면 평민들은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개똥아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름이 별로 없는. 근데 요게 더 재밌어요. 아주 솔직하거든요. 대놓고 얘기하는. 자, 그래 볼게요. 두 구절 이상이 각각 그 글자 수가 10자 이상으로 파격, 격이 파 깨졌다라는 거죠. 대개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중장. 그래서 중장 동그라미. 보통의 경우 나중에도 보실 텐데요. 이 초장, 중장, 종장에서 얘가 되게 많이 길어져요. 한 줄이 아니라 막 두세 줄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사입니다. 가사는 고려 말 경기체가가 쇠퇴하면서 나타난 문학 장르로 조선주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창작이 돼서 주로 사대부 사회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문학인데 얘는 사음보 연속체 교술이다. 자, 사음보라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시조도 사음보였고 가사도 사음보였죠. 조선에 대해서는 다 사음보네. 그쵸? 그런데 무슨 체라고 나오냐면 분연체가 아니고요. 쭉 이어서 산문처럼 쓴다 그래서 연속체. 마치 뭐 같은 형태라고요? 산문 같은 형태. 그쵸? 자, 그래서 교술시가다. 아까 우리 교술, 이전 시간에 교술 한번 얘기했는데 보통 작가가 그 시에서 나는 아니죠. 화자는 아닌데 작가가 화자, 나가 돼서 나타나는 형태. 그거를 교술이라고 해요. 그쵸? 자, 그런 식으로 많이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형식과 내용이랑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건 좀 운문적인 거고요. 이건 좀 산문적인 거죠.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이런 표현이 내용 지금 그 점 3개 있는 부분에 있을 겁니다.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의 중간 형태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떤 걸 썼냐면요. 우리가 시조를 이미 신진사대부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사를 또 만든 이유는 뭐냐면 너무 짧아요. 3줄에 다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좀 더 길게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해서 이제 가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전 시가가 노래라는 점으로 봤을 때 얘도 부르기 괜찮고 길이상이요. 얘도 부르기 괜찮고 얘도 부르기 괜찮죠. 근데 얘는요. 부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얘는 눈으로 읽는 문학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조선 전기에는 주로 이때도요. 양반이 주로 썼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은총, 유유자적하는 심정, 자, 거기까지 묶을게요. 주로 누가 썼다? 사대부, 양반들이 썼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조선 후기 가면요. 작가층이 확대되면서 사대부 양반 이외에 누가 썼다? 여성, 그 다음에 평민, 이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솔직한 감정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 작품은 상춘곡, 면왕정가,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뭐 규원가, 누왕사 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하고는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정도 좀 보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오고 자주 나오는 이제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곡 시리즈는 격파를 하셔야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뭐 수능도 보실 수 있고 그 외의 것들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고려 그 가요 또 이제 시조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고전 시가의 어떤 갈래와 흐름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1, 2강에 걸쳐서 선생님 개념 강의를 했었고요. 이제 실제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을 좀 짚어보고요. 작품 안에서 어떤 요소가 또 문제 출제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